소장님 과거 영상을 보면은 전세 제도도 없어지긴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계속된 의견이셨는데 그 의견에는 변함이 전혀 없으신가요? 이제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생겼어요. 오. 임차인 쪽에서 전세 제도를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집이 이제 빚으로 거의 가득 찬, 그러니까 금융으로 올라가는 떠받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지금 현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게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연입니다. 제가 이제 출연하고 나서부터는 전세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소장님. 그래서 예. 댓글들을 보니까 전세 대출을 없애야 된다 이런 여론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져가지고 우리 소장님의 과거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네. 소장님은 전세 제도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 대출, 또 전세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선은 전세 대출부터 한번 우리 소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전세 대출 이거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전세 대출이 확대되지 않고 그다음에 줄었으면 좋겠어요. 전세 대출이 네. 왜 어떤 점에서요? 일단 저는 전세 대출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전세 대출이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전세 대출은 존재를 했는데 유명무실했습니다.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이용을 안 했어요? 네. 왜 안 그랬을까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였어요. 아, 그래요. 초반에는. 네,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요소여가지고 네. 임대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담보로 빌려가잖아요. 그럼 이 네. 사람이 못 갚으면 내 돈이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활용해야 되는 돈. 근데 이걸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기분 나쁘죠. 기분도 나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안 해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신경도 써야 되고 골치 아플 일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출 제도가 있어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던. 그렇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임대인의 동의 요인을 유명무실화 시켰어요. 네, 그냥 간소화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전세 대출을 시작할 당시에 뭘 예상했냐면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이 없는 전세가 없을 가능성이 많겠다. 앞으로. 이걸 예상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집 한 채가 현금이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은 대부분 다 대출을 주담대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있고. 근데 옛날에 갭투를 한 집은 현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의 보증금, 네. 5억이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대인의 자기 현금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은 오히려 현금으로 꽉 찬 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또 이 상황에서 임차인의 그 보증금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현금으로 차 있는데 애매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생기면서 빚에 빚이 이중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집이 이제 빚으로 거의 가득 찬, 그러니까 금융으로 올라가는 떠받드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IMF처럼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엄청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소장님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전세 대출 자체를 좀 많이 안 해주던데요, 소장님? 그 폭이 한도가 5억?
많이 받아봐야 5억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규제가 들어가서 그리고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나중에 네. 그 폭을 좀 더 늘려줄 수 있다고. 나중에 보시는 보면 또 늘려줄 거예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급격하게 집이 올라가면 제도는 그 상황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한번 침체기를 겪으면서 이제 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또 제도로서 그걸 받침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다. 근데 지금 대출을 5억 뭐 한 4억 언저리까지밖에 안 해준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래 맞네.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럼 한 8억까지 해주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제도가 지금 존재하는 한 지금의 뭐 이런 일시적인 규제 네. 이런 거 가지고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세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기도 하다. 시간이 또 지나면. 그렇죠. 나중에 되면 또 바뀌게 돼요. 근데 이제 소장님은 그 전세 대출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들이 다 빚으로 쌓아올린 아파트가 됐다라면서 그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또 그냥 전세 입자들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뭐 시작부터 솔직히 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로 시작해서 우리 내 집 마련하자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저는 전세는 이제 서민들의 그런 정말 좋은 제도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네. 대출이 없어지면 네. 그 서민들의 주거지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들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말하는 거에 논리 비약이 지금 생겼는데 뭐냐면 저는 전세대출 제도가 네. 확대되지 않고 좀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죠. 대출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걸 시작을 안 했으면 좋은데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세대출 제도가 없어지면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근데 없어질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지 없어지냐 아니냐는 현실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게 제도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한번 만들잖아요.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한번 만들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부분. 그러니까 전세대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확대시켜 놔서 지금 이제 봤더니 전세대출 제도가 너무 위험해. 그리고 이 집 문제를 너무 부실화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전세대출을 없앱시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전제를 달아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실수했네요. 제도를 만들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제도들이 너무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막 만들어내는 제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전세대출 제도가 왜 나왔냐면 전세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실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을 못 가죠. 대신에 그렇다고 집을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집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부가 자꾸 욕심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주다 보니까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버린 거죠.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전세난이 심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는 그 유명한 말이 그 정도. 네, 맞습니다. 그때 전세난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집을 사라. 아니 니네가 집 안 사니까 전세가 올라가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 사면 전세가 안 올라가. 진짜 그런 말을 했던 정권이 있을까 싶어요. 신기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정확한 진단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은 어차피 이제 소장님 말씀은
어차피 시작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라서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전세 제도는 소장님 과거 영상을 보면은 전세 제도도 없어지긴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계속된 의견이셨는데 그 의견에는 변함이 전혀 없으신가요? 이제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생겼어요. 오, 왜요? 네, 갑자기? 전제라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왜 전세대조가 없어질 수 없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세대조를 없애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가 강제로 전세 쓰지 마 이거 하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둘 중에 하나가 전부 그 제도를 싫어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둘 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지금 생각이 바뀌는 건 뭐냐면 점점 임차인 쪽에서 전세 제도를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뭐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일단은 전세 사기가 가장 이제 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를 악용하고 이용하는 임대인들이 지금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내 보증금 이게 안전하지 않다. 개인적인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임차인들에서 자발적으로 전세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제도가 자발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 네, 갈 수도 있다. 이런 입장으로 저는 이제 그전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없어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사실 전세 사기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생길 줄은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전세를 거부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 게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 보통 뭐 빌라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아파트도 뭐 있기는 하지만은 빌라가 좀 압도적으로 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빌라 뭐 다세대는 이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저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차이는 좀 나지 않을까요? 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 사람의 막연한 불안감이 나타내는 행동의 패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빌라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딱 구분하지 않아요. 빌라와 아파트를. 전세 사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들도 그런 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이 사람이 임대인이 전세 사기범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 보증금은 없어질 수도 있어. 날릴 수도 있어. 이 불안감은 존재하잖아요. 이 전 재산을 날릴 수 없다. 그렇지만 전세하고 월세하고 비교했을 때 월세가 좀 더 손해죠. 그러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전세로 가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안감은 사실 이 전세와 월세와의 그 비용 차이, 이거보다 내 전 재산을 혹시 날리면 어떡하나. 혹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날릴 수도 있다. 이 불안감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월세는 뭔가 어쨌든 매달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참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전세는 어쨌든 주고 다시 돌려받는 돈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거는 덜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뭔가 전세는 이게 제도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뭔가 풍습 같은. 맞아요. 네, 이건 제도가 아니고 그쵸? 풍습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월세를 몇 백씩 내고 사는, 물론 그런 분들도 지금 계시긴 하지만은 그게 뭔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그게 자리 잡는 그 현상이 생길까라는 자꾸 저는 의문은 들기는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5억을 한꺼번에 날리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그쵸, 월세로 가긴 가야죠.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네. 이 작은 차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극복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충분히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뉴스에 비행기 사고가 막 연달아 몇 번 터졌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타죠. 안 타잖아요. 근데 비행기 사고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 교통사고보다 훨씬 적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구분을 하지 않아요. 막연한 불안감. 혹시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 타요. 전세 보증금은 그동안의 인식은 뭐 이거였어요. 내가 좀 조심하고 잘 챙기면 안전해. 그거였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당했냐?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뭔가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거예요.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지금 현 상황에서 내 보증금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게 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써요. 네. 전세 사기를 당해도 한두 군데서 그냥 터지잖아요. 그럼 그냥 너네 일이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역에서 따다다닥 터지면서 나타난 걸 보니까 이거는 뭐 등기부들, 뭐를 본들, 중개사가 핸들 다 그걸 통했는데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보증금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월세값이 상승하는 건 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가요? 네,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월세값이 오르게 되면 그거를 또 이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다시 또 전세로 들어가자. 전세를 찾는 이 회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지금 일단은 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전제를 해보면. 전제를 네, 해보면 그렇죠. 예상을 하는 거니까. 돌아가긴 또 쉽지 않아요. 그래요. 돌아가기 쉽지 않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제도가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이제 허술해지거든요. 허술해지면 임대인도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제도가 지금 다 같이 존재하는 속에서는 여러 사람이 그 해당자가 되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만약에 전세가 없어진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전세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둘씩 생기는 거를 정부 입장에서 이 하나둘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로서 이거를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각기 개인 간의 문제가 돼요. 개인 간의 문제가 됐을 때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이 보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나운서님이 투자자가 돼서 미국을 가서 전세를 놔요. 그럼 임차인이 들어올까요? 제가 집주인이면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야, 저 한국인 뭐야?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세만 찾는 사람들도 이미 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럼 뭐 전세와 월세의 어떤 균형이 맞춰져가는 또 그런 날도 오겠네요. 또 그 전세가 없어지기 전에 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전세 종말론 얘기가 또 요즘 또 핫하다 보니까 소장님은 과연 계속해서 전세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실지 아닐지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